네, 격주로 나오는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상황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여의도는 사실상 총선 체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화두입니다. 특히 많은 취재진을 몰고 전국을 누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한 발언으로 이 총선 역할론에 또 한 번 불을 붙였는데 잠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대표에게도 제대로 날을 세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예. 이 정도면 뭐 정치판에 사실상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이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서 뭐 말만 돌리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네. 선언만 남았고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 무엇보다 여당이 이제 강서 재보궐선거의 패배 이후에 이제 총선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가운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만한 빅카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 좀 조기에 한 장관의 투입을 요청한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12월 초에 개각 명단에 한 장관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는 한 장관은 1월 11일 날 공직사퇴 시한 임박할 때까지 예. 기대감을 좀 더 키우면서 지금과 최대한 같은 활용하겠다, 형태의 이런 얘기. 전략적으로 좀 모호한 그런 행보를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사실상 저는 뭐 정치 참여를 선언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네. 특히 그 지난 주말에 대구 방문해서 동대구역에서 3시간가량 시민들과 이제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보였던 행보가 그건 뭐 누가 봐도 정치인의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층 더 정치에 가까워진 그런 메시지를 한 장관이 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여의도 화법에 대해서 일종의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예. 나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의 기성 정치와 또 본인을 대비시키는 이제 그런 구도 전략을 한 장관이 네. 핀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국무위원의 위치에서 이렇게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보를 장기간 보이는 거는 또 그것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저는 한 장관이 기왕에 총선 출마할 거라면 어쨌든 빨리 선언하고 빨리 이제 국무위원직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는 이 발언.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투리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사투리는 정감도 있고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고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평소의 언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풍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발돋움하는 모습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즉흥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즉흥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뭐 사람이 여러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발한 표현들이 즉흥적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준비된 발언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알 일이겠고, 근데 아마도 점점 더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정치를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뭐 사실 장관이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뭐 다른 서류를 보거나 할 일이 없을 때 그런 것들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경력이 없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장관이 됐고, 장관 하면 한편으로 관료 이미지가 강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시비가 되는데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뭐 한 장관을 떠나서 장관이라고 했을 때는 관료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100% 순수 관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관 자체가 정치인의 자리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정치인이 아니면서 왜 정치인인 것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초밥 사 먹는 게 탄핵감이다. 뭐 일제 샴푸 얘기도 했고요. 박 의원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저 혐의를 받고 수사를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혐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걸 이제 탄핵에 준하는 어떤 비위로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이 뭐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탄핵 카드를 쓰니까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네. 동원한 수사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특유의 그런 일종의 반문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현 정부를 향해서 혹은 자신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걸 가해올 때 그걸 이제 한 장관식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혹은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예. 갖고 있는 약점을 들추면서 오히려 반격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화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아마 이제 여당의 대표 스피커로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받는 것도 예. 그런 어떤 여권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국무위원들은 뭐 종래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오면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예. 또 전통적인 그런 국무위원의 모습을 지키는 데 반해서 한 장관은 뭐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법사위에서 다소는 이제 뭐 부당한 공격을 가해온다라고 할 때 그걸 저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여권 지지층들의 어떤 환호 이런 것들이 이끌어내는데요. 다만 이게 저런 식의 이제 화법이나 저런 식의 한 장관의 태도가 여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인데 이게 이제 중간층이라든지 중도층에까지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지 이건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네. 이를테면 대권 주자로 한 장관이 이제 부상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권 지지층을 넘어서서 한 장관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적인 근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그 총선이 한 장관으로서는 그런 실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역할하겠다는 건 이미 뭐 본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여권에서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앞서간 관측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처럼 이슈몰이를 하면서 모호하게 끌고 가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죠? 네, 저는 아마 출마 여부가 100%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심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뜨면 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방증이 됐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지지층 위주에게 이제 호감과 열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장성에서는 심히 의문이 제기가 한편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장관과 국민의힘 양쪽 입장을 생각했을 때도 한 장관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출마해서 어느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나라 253개 지역구 중에 한 군데 나가는 수준인 거거든요. 종로라고 해서 상징성이 큰 지역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게 왜냐하면 현안들도 있죠. 이재명 대표 관련 현안도 있고 그리고 2월에는 조국 전 장관 재판 2심 결과도 나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미디어를 이용해서 직을 수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할 그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여지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예.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90일로 알려져 있는데 비례대표의 경우는 30일 전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 후순번으로 출마한다. 이런 전략이라면 30일 전에 사퇴해도 무방한 거거든요. 뭐 선대위원장직 같은 걸 맡는다면 비례위원으로도 그럴 활동할 수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붐업을 시키는 거는 그러다가 예. 불출마를 해도 큰 화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 고려를 한 게 아닐까. 어쩌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과 국민의힘 잔류를 놓고 어느 쪽이냐. 이게 관심을 모으듯이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에서는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평가를 해봅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니까 이준석 신당 이슈가 뭐
쏙 들어갔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의 스타 한 장관 등판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당 승리를 견인해 주길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지역구 출마 큰 의미가 없다. 더 큰 역할 뭐 이런 건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등판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도 보셨는데 박 의원님 그 한 장관의 등판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네. 좀 어렵습니다.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수도권의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요. 네. 혁신위가 들어서서 인적 쇄신에 관한 이 불씨를 당기긴 했습니다만 예. 또 당사자들은 뭐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총선 앞두고서 여권이 앞으로 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총선 준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권의 가장 빅 카드인 한동훈 장관 카드를 좀 일찍 뽑아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 장관으로서는 최종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은 없으나 여당의 이런 사정을 뭐 나몰라라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예. 본인도 어쨌든 공직 경력을 이어가려면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내각에 이제 다른 위치, 이를테면 총리나 네. 이렇게 이동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이제 총선 출마인데 사실은 총리로 이동하는 방안은 또 그것도 상당한 이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에 뭐 검사 출신의 총리 그런 전례도 없고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이 돼 왔는데 최근 들어서 본인의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중을 갖고 있을지 그건 예.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등판을 하게 되면 그 여당의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총선 전략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예. 있을 거고 예. 앞서 막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강남에 출마해야 된다, 뭐 혹은 대구에 대구도 출마해야 나오고 된다, 많이 나오지 아니면 않습니까? 수도권 네. 격전지에서 돌파를 해야 된다. 예.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의 전략적인 이 활용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고심이 깊고 결국에는 어떤 방안을 찾아낼 텐데 일각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출마설도 나오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어렵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예. 국민의힘은 비례의석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텐데 위성정당의 비례 순번을 받으면 국민의힘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돌린다는 전제하에 성립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이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를테면 강남 같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다른 수도권 격전지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격전지 돌파를 하면서 예. 주변으로 그 효과를 좀 파급시키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의 양상이라는 게 예. 미디어에 집중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될지 전 둘 중에 하나 일이라고 보는데요. 미디어 힘을 활용해서 뭐 지역구를 맡으면서도 뭐 전체적인 지역구도 이제 선거판을 좀 격전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격전지를 네. 담당해서 이제 일종의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서 돌파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도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 정치나 그런 큰 정치의 가능성을 꿈꾼다면 안전한 후방에서의 선거 지휘보다는 격전지 돌파를 통해서 뭔가 예. 이를테면 선거의 레코드를 확실하게 남기는 게 더 전략적으로 효과가 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등장에 대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눈에 띄는데요. 자, 미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일단 한 장관에겐 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뭐 레벨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냐면 이제 가령 제가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보다 정치 경력이 좀 짧고 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급이 그쪽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말 맞짱을 뜨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제 사실 정부 직책에서 명확하게 수직적으로 밑에 있는 법무부 장관 네. 상대로
굳이 나쁜 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턱도 없이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장관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뜻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다 열어놓는 그런 말을 좀 후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게 굉장히 좀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이 전 대표 하고 있을 텐데, 예. 나는 그보다는 대인배다. 뭐 이런 뜻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뭐 경쟁자도 될 수 있고 동지도 될 수 있고 뭐 동지가 돼서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행간의 의미를 깔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뭐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힐 만한 위치에 서 있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런 상대를 폄훼하거나 야박하게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서로 대통령이 뭐 검사 시절에 네. 자기 말도 잘 듣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도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존재고 네.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굳이 네. 한동훈 장관하고까지 그런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말 속에 좀 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기왕 정치를 하시려면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면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해요. 네. 그 얘기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나하고 접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냥 뭐 윤 대통령의 그 부신과 같은 존재로 그대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된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어떤 일종의 견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정치인들 간의 관계라는 건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한동훈 장관도 당장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더 큰 현재의 가능성보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미래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에 대해서 뭐 미리부터 그렇게 차단하거나 단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의 언급이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야당 반응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출마, 정권 심판론 더 강화될 것. 한동훈 나오는 게 민주당의 도움이다. 국민적 비호감도 높아. 이거 뭐 민주당의 바람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카드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먼저 김수민 평론가한테 네.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한동훈 장관 출마가 정권 심판론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한 장관의 어떤 한계나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원래 정치 구도가 갖는, 그러니까 손이 마주쳐서 손뼉 소리가 나는 그런 이치가 아무래도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나 국민의힘도 출마할 경우에 전략을 잘 짜야 될 거예요. 가령 이제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3선 도전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필 공화당 총재의 이미지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삼선 개헌도 하고 이제 삼선까지 가는 데에 활용을 했듯이 예. 한동훈 장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이제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 점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지적한 것을 예.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오히려 거꾸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한국갤럽에서 특히 여론조사를 호감도를 여러 차례 실시를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네. 높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또 2030 세대나 중도층, 무당층에서 그닥 높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민주당에서도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된다. 네. 한동훈 장관보다도 호감도가 더 낮은 사람이 나와서 공격을 하면 한 장관을 더 키워줄 뿐이다. 사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을 딱히 능가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었었거든요. 이재명 예. 대표 호감도도 많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한동훈 장관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도 조금 겉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고 우리도 방비태세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색을 더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도 중도층의 표심을 얼마큼 더 잡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한 장관이 이제 정치에 시동을 건 그런 모습이니까, 상황이니까 그 확장성이 조금 어떻게 좀
지금 말씀하신 건 여론조사 결과들은 이런 행보에 나서기 전에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전 국민의힘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2030 쪽에 지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예. 장관에 대해서. 근데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어른들 잘 모르면서 2030 세대는 이럴 거야. 얼마 전에도 민주당 또 현수막 실수를 했고 민주당 정부 역시도 조국 전 장관이 뜨면은 2030 지지가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2030이 뛰어가지고 대통령 만든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이미지 비슷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안 비슷하거든요. 예. 젊은 세대 코드를 너무 넘겨서 짚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근데 제가 한동훈 장관이 끝끝내 2030 지지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뭐랄까요, 세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하지 않게 어필을 하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미지 전략이 이제 사실 정치의 이미지는 이제 비주얼과 이미지는 같은 게 아니라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총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예. 고난도의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장관으로서 무대에 올라간 이상 한 장관의 이제 정치적인 종합 능력이 이제 테스트가 될 거다. 예.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중도 표심 확장성, 앞서 뭐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 잠재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또 굉장한 이제 그 이슈 집중도, 관심, 네. 기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지 않는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비판들 또한 일종의 이제 관심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대로 한동훈 장관만한 빅샷이 있느냐 총선에 새 얼굴로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약간 이제 세대로서 차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력이 86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86세대하고 궤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연령대는 비슷하고 또 민주당의 이제 논란이 큰 인물들, 이를테면 민주당은 나왔지만 여전히 민주당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송영길 예. 전 대표라든지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다 이제 86 이미지인데 예.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다음 세대고 또 과거에 이제 86들이 학생운동을 자산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데 반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사라는 어떤 전문 직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엘리트 코스를 밟았거든요. 그 어떤 차별화된 어떤 세대 혹은 차별화된 성장의 배경 이런 것들이 이게 민주당과는 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확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이런 게 지지층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이를테면 중도층이라든지 아까 이제 2030 세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추이는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 장관 스스로의 과제일 겁니다. 총선에 당의 얼굴로 나서서 선거 캠페인의 앞장을 선다면 그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네. 근데 한 장관이 상당한 메시지 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였던 메시지 능력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서 이 메시지를 이 선거에 정확한 선거에 적합한 메시지를 만들고 예. 그걸 확장하는 능력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지 거기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한 장관의 역량이나 자질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한동훈 장관 이슈가 좀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험지에 가라, 뭐 출마하지 마라 이런 요구에 다들 조용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인 그 원희룡 장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험지 출마론이 계속 제기되는데 원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고맙긴 한가 봅니다. 센 사람과 붙겠다고 한 발언, 이걸 두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역구로 인천 계양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주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원장관으로서는 믿을 게 없는 장사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커리어를 보면 삼선 국회의원의 도지사의 뭐 장관,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네.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말고는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대선의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그 승부를 원희룡 장관도 앞두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뭐 공도 세워야 되고 또 강한 인상도 남겨야 되고 당내에 상대적으로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버금가는 정치적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치적 인상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대결을 한다면 승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개항을이라는 선거구의 레코드를 보면 네. 보수 정당이 이겼던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워낙 체급이 그런 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이긴 하나 선거 기간 내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설사 석패하더라도 그야말로 젖잘싸가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여당의 대권 주자로서 예. 원희룡 지사가 확고한 자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승부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려운 승부가 될 겁니다.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아마 뭐 패배하는 경우의 수도 예. 상당히 비중 있게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부이긴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혁신이가 손드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손을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원희룡 장관은 믿져도 장사해야 되는 처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소장개혁파 의원으로서 예. 스타 정치인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좀 퇴색이 됐던 게 있고 지난 대선 때 이제 최종 4명을 국민의힘 후보로 좁힐 때 그때 들어간 것이 좀 기사회생의 발판이 됐거든요. 근데 예.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상 2강 1중 1약 구도에서 3등까지 끊었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그 선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국민의힘 구도만 보더라도 원장관 상당히 불리합니다. 쇼트트랙으로 치면은 인코스로 비집고 들어갈 때도 없고 아웃코스로 둘러가는 것도 힘든. 왜냐하면 예. 인코스는 이제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쪽을 인코스라고 친다면 한동훈 장관이 있고 아웃코스 쪽은 홍준표 시장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오세훈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장관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치 인생을 면면하게 이어가기보다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개항을 출마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개항을 해 연고 없는 사람이 왜 왔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장관 입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다만 조금 아픈 구석은 원장관은 과연 제주도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 그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사실 제주도는 의원 세석이 이제 민주당인데 그런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마땅치 않죠, 좀. 그렇죠. 여기서 다시 지사 출신인데 명색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왜 성남 분당에 출마 못하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장관한테도 제주도는 왜 출마 못하나 이건 좀 고비로 닥쳐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분 얘기도 잠시 해보죠.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이 초청 강연까지 하면서 뭐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시선은 일단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뭐 비대위원장 같은 중책을 맡아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이상민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선언만 남았지 강 건넜다고 보고요. 뭐 굳이 이상민 의원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의 당내에 대표적인 이제 비명으로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의 쓴소리, 변화 이런 것들을 주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본인 나름의 명분도 예. 일정하게는 축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5선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 포부, 비전 이런 것들을 뭘로 내세울 수 있을까? 아마 이제 다선 중진들이면은 저쯤 되면 뭐 국회의장 이런 걸 텐데 야당에서 여당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런 어떤 중책을 앞으로 맡기가 설사 다음 총선에 당선돼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뭐 국민의힘이 미리부터 약속해 줄 리도 만무하고 또 그런 걸 약속 받고 간다 이러면 뭐 정치적 거래다 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가 오가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상민 의원은 또 한 번 당적을 옮겼던 전력도 뭐 오래되긴 했지만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새 정치다 이런 비난이 또 한편으로는 한번 나올 있었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왜 잡는 신용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선 중진이 여러 가지 이제 당내의 쓴소리 끝에 이제 저런 그 분위기마저 예. 보이고 있다면 어쨌든 잡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저는 당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부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누구도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가 이른바 이제 친명 비명 나뉘어 가지고 굉장히 배타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거꾸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내에 다른 비주류들, 다른 비명들에게도 민주당이 바뀌지 않겠구나. 이재명 대표가 통합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겠구나. 이런 좌절감을 더 깊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만약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일단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좀 공천 관련된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면 혹시나 다른 의원들의 어떤 탈당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오히려 못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이상민 의원이 사실 이상민 의원은 당내에서 수박이란 공격을 받았지만 국민의힘스러운 정책을 펴거나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전장현에 도발하는 것을 두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라고 본인이 장애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꾸짖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 국민의힘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개딸의 공격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은 당내에서 끝까지 남아서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독자 노선을 가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정도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당내에서 좀 강성 지지층한테 욕먹었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가버린다. 이러면 명분이 상당히 퇴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독자 노선을 간다거나 무소속 출마를 했다면 민주당의 동요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사실 지금 원칙과 상식에 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하고는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상민 의원하고 엮이면 우리도 큰일 난다. 이렇게밖에 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상민 의원도 사실 이왕에 당이 잘못돼서 당을 떠나는 거면 당에 타격을 입히고 떠나는 게 맞겠죠. 근데 당에 타격을 입히고 떠나는 게 아니게 된다. 결국 그 한 명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점이 좀 치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막말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최 의원을 향해서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과를 했고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에 바로 오후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선거철에는 그 입단속도 1호주의보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심각하게 거겠죠? 보고 여론이 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징계권을 발동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과조차 예. 없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이번이 두 번째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6개월 당권 정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홀딩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제 징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개인의 설화도 지금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예. 무엇보다 지금 살얼음판 걷듯이 이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고 사전 준비하고 이랬는데 저런 게 한번 터지면은 예. 이제 여론이 확 바뀌고 민심이 악화되고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채팅방에서도 뭐 설전도 벌어지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도 뭐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선거권도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가 원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징계가 얼마나 본인에게 아픈 징계일지는
모르겠고 또 일각에서는 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당권 6개월 정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전히 최강욱 의원을 어쨌든 당원으로는 데리고 그렇죠. 간다는 얘기 예. 아니냐.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고 지도부가 오히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한편으로는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 되면 계속 소환이 되고 저런 이제 이른바 막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되는데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당 안팎에 굉장히 그 강한 주의보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원은 아니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욕설도 하고 또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철험의 의원들이 어쨌든 대통령 탄핵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이제 그런 입장들을 계속 표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 안팎의 이런 말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악재를 만들지 예. 않도록 강한 경고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막말들은 뭐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또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잦아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의원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글쎄요. 뭐 근데 지금까지의 최강욱 전 의원이 밟아온 행보를 봤을 때 계속 불복할 소지가 높지 않을까 싶고 이미 그 예. 자리에 같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행동인 것 같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일회성 막말로 볼 사안이 아닌 게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아직 당원권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집행유예가 붙긴 했는데 그것도 운이 좋은 집행유예입니다. 보통 반성을 해야 집행유예를 받는데 이게 범죄 사실이 되게 간단한데도 최 전 의원이 인정을 하질 않았었어요. 예. 사실 이거는 인정에 못 이겨서 그 증명서를 하나 끌어줬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고 넘어갔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도 조금 더 그게 재기의 소지가 높을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문제다.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제대로 야당이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 문제를 털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털고 나갈 때 일회성 막말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